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이해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게 뭘까요? 바로 언어라는 뭐랄까 짙은 안개 같은 겁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을 보는 렌즈, 즉 우리가 쓰는 단어 자체가 부옅하면 과연 현실을 선명하게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고들 프란츠 브렌타노의 이 책은요, 바로 이 근본적인 문제에 아주 과감하게 도전장을 내민 책입니다. 현실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우리 생각의 도구인 언어부터 아주 날카롭게 벼리는 그런 여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맞아요.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딱 정해주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지식을 쌓는다는 건 아주 정밀한 도구가 필요한 작업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데 쓰는 가장 기본적인 단어들이 사실은 우리를 교묘하게 속이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 책이 딱 펼치자마자 던지는 문장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가르침, 특히 철학 같은 건요. 서로 이 단어는 이런 뜻이지 하고 약속이 되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아주 기본적인 전제를 깔고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똑같은 단어를 쓰면서 속으로는 서로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다면 어떤 대화도 제대로 이어질 수가 없겠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부터 철학의 역사를 통째로 흔들어버린 엄청난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언어의 가장 밑바닥, 그 기초공사부터가 어쩌면 잘못되었을 수 있다는 정말 충격적인 가능성이요. 어쩌면 이게 수세기 동안 수많은 철학자들을 끝없는 미궁에 빠뜨렸던 진짜 원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언어라는 미스터리의 핵심 용의자를 한번 만나보시죠. 바로 이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너무 평범해서 우리가 의심조차 안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여러 개의 다른 가면을 바꿔 쓰면서 우리 생각을 흐릿하게 만드는 아주 교묘한 녀석입니다. 자, 이다가 쓰는 첫 번째 가면을 볼게요. 아주 단순해요. 나무가 있다. 여기서 이다는 그냥 존재한다, 실제한다는 뜻이죠.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이 세상에 나무라는 게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 딱 알려주는 겁니다. 두 번째 가면은 이렇습니다. 나무는 초록색이다. 여기서 이다는요, 앞에 나온 나무가 있다랑은 역할이 좀 달라요. 주어인 나무랑 속성인 초록색을 그냥 착 붙여주는 뭐랄까 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문법용어로는 개사라고도 하는데 중요한 건 이게 나무가 존재한다고 말하는 거랑은 아주 미묘하지만 정말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가면도 있어요. 나무는 집 근처에 있다. 이건 어떨까요? 여기서는 이다가 나무의 존재나 속성이 아니라 나무와 집 사이의 공간적인 관계를 나타내고 있죠. 이것도 앞에 두 가지랑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이야기입니다. 자, 바로 이 슬라이드가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주고 있습니다. 보통 문법에서는 이다를 그냥 존재를 나타내는 동사, 속성을 연결하는 개사, 이렇게 딱 두 가지로만 보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브렌타노는 바로 여기서 잠깐만요 하고 브레이크를 거는 겁니다. 철학적인 문제는 훨씬 더 깊숙한 곳에 있다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똑같이 이다라는 한 단어를 쓰면서 실제로는 존재, 속성, 관계, 심지어는 뭔가가 없다는 것까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마치 하나의 열쇠로 온갖 종류의 자물쇠를 다 열려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당연히 엉망이 되고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바로 여기서부터 심각한 철학적 오류들이 싹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복잡하게 엉켜버린 언어의 퍼즐, 대체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브렌타너는 여기서 마치 명탐정처럼 아주 기가 막힌 해결책을 하나 제시합니다. 바로 있음, 그러니까 존재라는 개념을 딱 두 가지의 뚜렷한 의미로 나누는 거예요. 이 구분만 제대로 하면 비로소 언어의 안개를 걷어내고 실체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첫 번째 구분부터 보죠. 바로 엄밀한 의미의 존재입니다. 라틴어로는 엔스 레알레라고 하는데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우리가 손으로 가리킬 수 있는 거, 세상에 진짜로 존재하는 실체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마이크, 여러분의 몸, 혹은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 같은 것들이요. 만질 수 있든 없든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 진짜 배기 사물들, 그게 바로 엔스 레알레입니다. 두 번째는 확장된 의미의 존재입니다. 이건 실체라기보다는 지도에 그려진 국경선을 생각하면 쉬워요. 지도 위에는 분명히 선이 그어져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그 땅 위를 걸어갈 때 발에 밟히는 선이 있는 건 아니죠. 바로 그런 거예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가 소통을 좀 더 편하게 하려고 만들어낸 일종의 언어적인 약속
혹은 허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두 개념의 차이가 확 들어오죠. 자, 왼쪽 엄밀한 의미의 존재부터 보세요. 생각하는 사람, 건강한 몸, 전부 실제로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오른쪽 확장된 의미의 존재를 한번 보세요. 생각되는 사람, 이건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비로소 언어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일종의 허구죠.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건강하지 않음이라는 어떤 이상한 속성이 실제로 존재하는 걸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건강하지는 않아 라는 두 개의 다른 판단을 그냥 한 단어로 줄여서 말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딱 이거예요. 왼쪽은 진짜 현실을 가리키고 오른쪽은 그 현실을 말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이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가 보죠. 우리의 첫 번째 수사 대상, 바로 NTR 레알리아, 진짜로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진짜 사물 혹은 실체라고 불릴 자격이 있는지 그 까다로운 자격 심사를 하나하나 통과시켜 보겠습니다. 브렌타노가 진짜 존재한다고 도장을 찍어주는 것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신체나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작동하는 정신 같은 독립적인 것들, 그리고 그 신체나 정신의 일부들, 심지어 여러 사물을 하나로 묶어서 생각하는 집합체까지도 실제하는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공통점은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식으로든 실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 아주 재미있는 수수께끼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상식에 한번 도전해 볼게요. 자, 여기 원자 A, B, C가 있습니다. 각각이 진짜 사물이에요. 이 세 개를 하나로 묶어서 A, B, C라는 집합체를 만들었어요. 자, 질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총 몇 개의 사물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원래 있던 A, B, C 세 개에다가 이 셋을 묶은 집합체라는 네 번째 사물이 새로 뿅 하고 나타난 걸까요? 브렌타노의 대답은 아주 단호합니다. 아니요.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1 더하기 1을 해서 2라는 새로운 걸 얻을 수 있는 건 첫 번째 1과 두 번째 1이 서로 다른 존재이기 때문이잖아요. 그쵸? 근데 A, B, C라는 집합체는요. A, B, C 말고 다른 새로운 걸 조금이라도 포함하고 있나요? 아니죠. 그냥 원래 있던 세 개의 원자를 부르는 또 다른 이름표일 뿐이에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번째 사물 같은 건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번엔 더 심오한 두 번째 역설로 들어가 볼게요. 이건 부분과 전체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주 간단한 걸로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손에 사과 한 개를 들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저는 지금 몇 개의 사물을 들고 있는 걸까요? 자, 여기서 나오는 브렌타노의 대답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정답은 한 개일 수도 있고요, 두 개일 수도 있고, 네 개, 아니 100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이 대답은 우리한테 하나의 사물이라는 게 대체 뭐냐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던지게 만들어요. 바로 이 인용문이 그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입니다. 사물의 개수라는 건 현실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걸 머릿속에서 어떻게 나누기로 선택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보세요. 제 손에 들린 사과의 총량, 그러니까 그 물리적인 실제 자체는 변하지 않죠. 근데 제가 이걸 온전한 사과 하나로 볼 수도 있고, 반으로 쪼갠 사과 두 조각으로 볼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수백만 개의 원자 덩어리로 볼 수도 있단 말이죠. 근본적인 현실은 그대로인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묘사하느냐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핵심 결론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라는 개념은 사과 자체에 딱 붙어있는 속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빨갛다, 둥글다는 사과 자체의 속성이 맞죠. 근데 하나는 아니에요. 하나는 우리가 이건 둘이 아니야, 셋도 아니야 하고 다수인 걸 부정하면서 생각할 때 생겨나는 개념이라는 거죠. 즉, 사물이라는 개념과 하나라는 개념은 서로 다른 겁니다. 사과는 잠재적으로 무수히 많은 부분으로 나뉠 수 있는데 우리가 편의상 그걸 하나라고 딱 정해서 생각하는 것뿐이죠. 결국 하나는 현실에 있는 속성이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일종의 기준인 셈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진짜로 존재하는 사물, 엔스 레알레의 특징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수서의 방향을 180도 돌려볼게요. 이다라는 말이 만들어내는 허구들, 즉 언어적인 환상들의 가면을 하나씩 벗겨낼 시간입니다. 브렌타노가 밝혀낸 언어적 허구들을 한번 체계적으로 뜯어보죠. 첫 번째는 의도적 존재라는 놈입니다. 우리가 생각에 잠긴 사람이 아니라
생각되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 왠지 그 생각되는 사람이 어딘가에 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하지만 진짜 존재하는 건, 즉 엔스 레알레는 생각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 딱 하나뿐이에요. 생각되는 사람은 그 생각 속에서만 존재하는 허구에 불과하죠. 자, 두 번째는 더 교묘합니다. 바로 부정적 수로인데요.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 말은 마치 건강하지 않음이라는 어떤 긍정적인 속성을 가진 사람이 진짜로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들려요. 하지만 브렌타노는 이걸 파헤쳐 보니까 우리가 실제로는 두 가지 다른 판단을 동시에 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첫째, 어떤 사람이 있다는 긍정적인 판단. 그리고 둘째, 그 사람에 대해서 그는 건강하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판단. 이 두 개의 별개의 판단을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편리한 한 단어로 싹 묶어버리니까 마치 존재하지도 않는 건강하지 않음이라는 대상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수사의 핵심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제 우리 탐정 수첩에는 철학적 혼란을 헤쳐나갈 아주 유용한 도구들이 몇 개 생겼습니다. 첫째, 우리 언어는 종종 실제하지 않는 환상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그 주범은 바로 이다라는 너무나 평범해 보이는 단어라는 것. 그리고 셋째, 이 환상을 깨고쓸 가장 결정적인 무기는 바로 엄밀한 의미의 존재와 확장된 의미의 존재를 칼같이 구별하는 겁니다. 진짜 사물, 엔스 레알레는 실제하는 독립체고, 허구는 단지 언어가 만들어낸 그림자일 뿐이라는 것, 이것만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와 가짜, 그러니까 실제하는 것과 언어적 허구를 구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수사가 끝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깊은 질문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확인한 이 진짜 사물들은 그 사물 자체가 가진 속성들, 예를 들어 색깔이나 모양, 생각 같은 것들과는 대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걸까요? 이것이 바로 실체와 우연적 속성, 그리고 진짜 의미의 범주에 대한 다음 탐구의 주제가 될 겁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이 사과 한 개를 두고 우리는 정말 하나의 사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 안에 숨겨진 무한한 세계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오늘 프란츠 브렌타노의 위대한 저서 범조론과 함께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왔던 현실의 진짜 구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보통 세상에 뭔가가 존재한다, 있다, 이렇게 쉽게 말하곤 하죠. 그런데 잠시만 멈춰서 그 존재하는 것 자체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브렌타노의 그 날카로운 분석을 따라서 그냥 막연하게 있다는 개념을 넘어서 그 사물의 본질 속으로 한 걸음 더 깊숙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아주 재미있는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제 손에 지금 사과 한 개가 있습니다. 질문은 아주 간단해요. 저는 지금 몇 개의 사물을 들고 있는 걸까요? 아마 대부분 당연히 한 개지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바로 이 단순해 보이는 질문 하나가 하나와 전체의 관계에 대한 거대한 철학적 탐구의 문을 활짝 엽니다. 첫 번째 퍼즐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나의 사과가 동시에 무한히 많은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을 수가 있을까요? 이 모순처럼 보이는 문제를 브렌타노가 얼마나 명쾌하게 해결하는지 우리 함께 따라가 보시죠. 분명히 사과는 하나의 물건이 맞죠? 우리는 그렇게 보고 그렇게 셉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과를 계속 나눌 수 있지 않을까요? 반으로? 또 그 반으로? 그 반의 반으로? 이런적으로는 영원히 나눌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과는 사실 무한한 조각들의 집합체일까요?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사과 하나가 실은 1000개, 10,000개, 아니 무한 개의 사물이라고 말하는 게 과연 말이 되는 걸까요? 이 엄청난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브렌타노는 아주 명쾌한 규칙 하나를 딱 제시합니다. 이 말을 보세요. 한 사물의 두 부분을 합친 것이 추가적인 세 번째 사물을 구성한다고 가정하는 것은 잘못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과의 왼쪽 절반 A와 오른쪽 절반 B를 합쳤다고 해서 갑자기 A와 B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 온전한 사과 C가 마법처럼 뾰농 하고 튀어나오는 게 아니란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브렌타노 해법의 열쇠, 바로 덧셈의 원리입니다. 너무나 간단하지만 세상을 세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강력한 규칙이죠. 그건 바로 무언가를 더해서 합계를 내려면 더하는 것들끼리 서로 겹치는 부분이 단 하나도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상식적이죠?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운 거잖아요. 똑같은 걸 2번 세면 안 된다는 바로 그 원칙입니다. 이 원리를 삼각형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삼각형에는 각이 3개 있습니다. 이건 명확하죠? 하지만 2개의 각으로 이루어진 쌍이 3개 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자, 각 A와 B로 이루어진 쌍하고 각 B와 C로 이루어진 쌍을 한번 보세요. 둘 다에 각 B가 공통으로 포함되어 있죠? 겹치는 겁니다. 이렇게 겹치는 부분을 무시하고 그냥 하나 더하기 하나 더하기 하나는 셋 이렇게 계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새로운 별개의 사물이 아니라 원래 있던 걸 그냥 다르게 묶어본 것뿐이니까요. 황소 두 마리가 있는 고전적인 예시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걸 황소 한 쌍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이 한 쌍이라는 묶음이 두 마리 황소 말고 별도로 존재하는 세 번째 실체일까요? 절대 아니죠. 한 쌍이라는 말 안에는 이미 두 마리 황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덧셈의 원리에 따라서 한 쌍 더하기 황소 두 마리는 셋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이건 명백한 중복 계산이니까요. 이 논리를 쭉 따라가다 보면 아주 흥미로운, 어쩌면 좀 기묘하게 들리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사과를 반으로 자르기 전에도 그 두 개의 절반은 이미 사과 안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 절반들이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둘을 더해서 하나의 온전한 사과가 될 수 있겠어요? 덧셈의 원리가 성립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르는 행위는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창조가 아니라 이미 그곳에 숨어있던 것을 그저 우리 눈에 보이게 드러내는 발견일 뿐이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사물을 물리적으로 나누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렌즈를 완전히 바꿔서 사물의 변하지 않는 핵심과 계속해서 변하는 껍데기를 구별해 볼 거예요. 사과의 부분들이 아니라 사과의 속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질문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 나와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있을 때의 나는 과연 똑같은 존재일까요? 우리의 상태와 속성은 매 순간 변하는데 그 모든 변화 속에서도 나에게 하는 변치 않는 무언가가 과연 있는 걸까요? 브렌타노는 바로 이 변치 않는 사물의 근본적인 핵심을 실체, substance라는 고전적인 용어로 부릅니다. 실체는 마치 배의 낫과 같아요. 온갖 변화라는 풍랑 속에서도 그 사물이 자기 자신으로 남아있게 하는 아주 단단하고 변치 않는 토대, 바로 그게 실체인 셈이죠. 그렇다면 우유성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실체라는 닻에 달라붙어 있는 모든 특성들을 말합니다. 우유성은 혼자서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고 반드시 실체에 의존해야만 해요. 마치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관계를 생각하시면 쉬워요. 실체는 하드웨어, 즉 컴퓨터 본체입니다. 우유성은 그 위에서 실행되는 소프트웨어, 워드 프로세서나 게임 같은 프로그램들이죠. 프로그램은 컴퓨터 없이 실행될 수 없지만 컴퓨터는 특정 프로그램이 없어도 여전히 컴퓨터잖아요. 우리의 생각, 감정, 색깔 같은 것들이 바로 이런 우유성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둘의 관계가 한눈에 딱 들어옵니다. 한마디로 일방적인 의존 관계죠. 생각이라는 우용성이 바뀌어도 사람이라는 실체는 그대로입니다. 사람은 생각하기를 멈춰도 잠들어도 여전히 그 사람이죠. 하지만 생각함이 하는 행위 자체는 생각하는 사람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즉 실체는 우용성 없이도 존재할 수 있지만 우용성은 실체 없이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브렌타노가 말하는 일방적 분리 가능성의 핵심입니다. 이 구분이 왜 중요할까요? 바로 우리가 무언가를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이 초점을 맞추는 대상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사람을 떠올릴 때와 그냥 한 사람을 떠올릴 때는 사실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전자는 사람이라는 실체에 보고 있음이라는 우유성이 결합된 일종의 복합체를 생각하는 것이고 후자는 실체 그 자체만을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생각의 대상이 미묘하게 다른 겁니다. 자, 실체와 우유성을 날카롭게 분리한 브렌타노는 이제 그 분석의 칼날을 현실 세계의 가장 근본적인 구조 자체로 향합니다. 그는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쭉 이어져 온 아주 오래된 통념, 즉 세상이 작은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생각에 정면으로 도전하면서 세상을 보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을 제시합니다. 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어떤 물체든 계속해서 쪼개고 또 쪼개도 결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최종 단위,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자나 점 같은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 분할은 무한히 계속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곧 우리 현실이 레고 블록처럼 분리된 조각들로 조립된 것이 아니라는 당시로서는 정말 충격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여기 세계의 구조에 대한 두 가지 대립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왼쪽은 세상을 디지털 화면의 픽셀처럼 무수히 많은 분리된 점들의 집합으로 보는 관점이에요. 반면에 오른쪽은 브렌타노의 관점인데 세상을 끊어짐 없이 매끄럽게 이어진 아날로그 선처럼 진정한 연속체로 보는 것이죠. 여러분이 보시는 이 세상은 픽셀에 더 가깝나요? 아니면 매끄러운 선에 더 가깝나요? 그렇다면 이런 연속적인 세계에서 경계란 대체 뭘까요? 브렌타노에게 경계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연속적인 전체의 그저 끝자락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경계의 성격은 무엇을 경계짓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원의 중심적은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모든 선들의 한계점이죠. 반면에 원 둘레의 한 점은 원의 안과 밖, 딱 두 방향으로의 한계점입니다. 이렇게 경계가 가지는 방향성의 풍부함의 정도를 그는 플레로시스라는 특별한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점이 둘레의 점보다 더 풍부한 플레로시스를 갖는 셈이죠. 이 주장은 브렌타노 철학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끊어지지 않는 멜로디나 부드러운 움직임을 하나의 전체로 인식할 수 있다는 바로 그 사실이 우리의 의식 역시 연속적이라는 강력한 증거라는 겁니다. 정말 그렇지 않나요? 만약 우리의 의식이 뚝뚝 끊어진 필름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다면 어떻게 끊어짐 없는 연속적인 영화를 감상할 수 있겠어요? 연속적인 것을 파악하는 주체 역시 연속적이어야만 한다는 정말 놀라운 논리입니다. 브렌타노의 분석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날카로운 논리의 칼날을 또 다른 전통적인 개념, 바로 소리의 크기나 빛의 밝기 같은 강도, 인텐시티라는 개념에 겨눕니다. 강한 것과 약한 것은 도대체 무엇이 다른 걸까요? 칸트 같은 철학자들이 가졌던 오래된 생각은 강도란 곧 존재의 등급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실제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더 밝은 빛은 덜 밝은 빛보다 더 많이 존재한다거나 더 진짜에 가깝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마치 존재의 볼륨을 높이고 낮출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브렌타노는 이런 생각이 완전히 터무니없다고 봤습니다. 그는 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요. 존재와 비존재 사이에 과연 중간지대가 있을 수 있는가? 어떤 것이 절반만 존재하는 게 가능하냐는 거죠. 그에게 답은 명확했습니다. 사물은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거나 둘 중 하나일 뿐입니다. 어중간하게 존재하는 상태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브렌타노의 혁명적인 대안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차트가 그 답을 보여줍니다. 강도란 존재의 등급이 아니라 양의 문제라는 겁니다. 즉, 우리 감각이 받아들이는 특정 영역 안에 해당 자극으로 채워진 부분과 비어있는 틈의 비율이 바로 강도라는 것이죠. 더 큰 소리는 더 많이 존재하는 소리가 아니라 주어진 시간 동안 우리의 귀를 소리 자극으로 더 빽빽하게 채우는 소리일 뿐입니다. 마치 픽셀이 더 촘촘히 박힌 고화질 이미지처럼 말이죠. 그는 이처럼 신비롭게 보였던 강도라는 질적인 개념을 결국 측정 가능한 양으로 환원시킴으로써 그 신비를 벗겨냅니다. 더 빠른 움직임이 더 진자인 움직임인가요? 아니죠. 단지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공간을 이동한 움직임일 뿐입니다. 강도란 결국 공간, 시간, 부분의 개수 같은 실제적인 양의 문제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퍼즐입니다. 지금까지 논의한 부분과 전체의 실체와 우유성, 연속체와 강도의 개념들을 모두 한데 모아서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바로 나, 즉 자아와 의식에 대한 브렌타노의 놀라운 견해를 완성해 보겠습니다. 브렌타노의 체계 안에서 자기인식은 더 이상 신비로운 무언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의 우요성, 즉 아는 행위일 뿐이에요. 특별한 점은 그 삶의 대상이 바로 그 행위를 수행하는 실체, 즉 자기 자신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나라는 실체에 나를 안다는 우회성이 달라붙어 있는 상태, 그게 바로 자기인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화음을 그저 하나의 덩어리 소리로 듣는 것처럼 나 자신을 모호하고 융합된 전체로 느끼는 것입니다. 아마 동물들이 이런 식으로 자신을 느낄 수도 있겠죠. 다른 하나는 화음 속에서 도, 미, 솔 각각의 음을 구별해내는 것처럼 영원히 지속되는 나라는 실체를 끊임없이 변하는 나의 생각이나 감정 같은 우유성들로부터 명확히 분리해서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고 말했던 데카르트와 같은 사상가들에 대한 정면 비판입니다. 브렌타노에게 순서는 그 반대예요. 우리의 존재, 즉
실체가 생각이라는 우유성보다 더 근본적입니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해 생각하기를 멈춘다고 해서 나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존재하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브렌타노의 견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자아는 변치 않는 안정적인 무대와 같고 우리의 생각, 감정, 감각은 그 위에서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배우들과 같습니다. 중요한 건 배우들이 모두 퇴장하고 우리가 잠들거나 의식을 잃었을 때조차도 그 무대 자체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나긴 여정의 끝에서 우리가 마주한 하나의 사물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브렌타노의 복잡하고 정교한 분석이 가리키는 답은 그것이 근본적으로 하나로 통일된 실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단 하나의 실체가 우리가 경험하는 무수히 많은 부분들과 변화무쌍한 속성들을 한데 묶어주고 바로 그것이라는 정체성을 부여하는 중심축이자 닷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론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가장 심오한 질문을 남깁니다. 만약 변치 않는 진짜 당신이 당신의 생각이나 감정과 분리된 실체라면 당신이 아무 생각도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을 때 당신은 과연 누구입니까? 어쩌면 우리의 진짜 본질은 비어있는 그 무대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고민하는 것이야말로 브렌타노가 우리에게 남긴 철학적 여정의 진정한 시작일 것입니다. 프란치 브렌타노의 저서 범주론에 대한 탐구를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현실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 가장 근본적인 벽돌들에 대해 브렌타노가 얼마나 급진적으로 다시 생각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는 기존의 계령들을 아주 세밀하게 해부해서 그 안에 숨어있던 가정들을 드러내고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럼 브렌타노가 이 세상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그 첫 단추부터 한번 꿰어볼까요? 그는 모든 논의의 출발점으로 두 가지 핵심 개념을 제시합니다. 바로 실체와 우유성인데요. 이 두 가지 개념이 그의 철학 전체를 관통하는 열쇠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브렌타노가 말하는 실체란 아주 엄밀한 의미에서의 존재하는 것 그 자체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한 사람, 돌멩이 하나, 혹은 영혼 같은 것들이죠. 핵심은 다른 무언가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모든 것의 근본적인 바탕이 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반면에 우유성은 바로 그 실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이나 상태를 가리켜요. 예를 들어 저 돌멩이의 붉은색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 같은 것들이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 우유성은 절대로 혼자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붉은색이 있으려면 반드시 붉은 무언가가 있어야 하고 생각이 있으려면 생각하는 주체가 있어야만 하죠. 말 그대로 실체에 딱 달라붙어서만 존재할 수 있는 속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실체와 우유성의 관계가 얼마나 흥미로운지 알 수 있습니다. 한쪽으로만 기울어진 비대칭적인 관계거든요. 브렌타노는 이걸 일방적 분리 가능성이라고 불렀는데요. 무슨 뜻이냐면 실체는 자기가 가진 우유성, 즉 속성이 바뀌어도 그 자체로는 계속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영혼이 기쁜 생각을 하다가 슬픈 생각으로 바뀌거나 심지어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아도 여전히 그 영혼으로 존재하잖아요. 하지만 생각이라는 우유성은 완전히 다릅니다. 생각은 그걸 담고 있는 영혼이라는 실체가 없다면 아예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죠. 마치 건물이 사라지면 그 건물의 색깔이나 모양도 함께 사라져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브렌타노의 분석은 한층 더 깊어집니다. 그는 근본이 되는 실체, 예를 들어 그 남자 자체는 그대로지만 우리가 인식하는 전체로서의 대상은 변한다고 말합니다. 슬라이드의 질문처럼 보고 있는 남자는 듣고 있는 남자와는 엄연히 다른 생각의 대상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보고 있음이라는 우유성이 듣고 있음이라는 우유성으로 바뀌면서 실체와 우유성이 합쳐진 전체 덩어리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냥 추상적인 남자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하고 있는 구체적인 상태의 남자를 인식하는 거니까요.
자, 이제 첫 번째 탐구 주제로 넘어가서 앞에서 다룬 실체와 우유성 개념이 얼마나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확장되는지 한번 보시죠. 우리는 강도, 우리가 흔히 색이라고 부르는 개념에 대해 이야기해 볼 겁니다. 일상에서 우리는 무언가가 더 강하다 또는 더 약하다는 말을 아주 자연스럽게 쓰잖아요. 그런데 철학적으로 따져보면 이 강도라는 건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것이야말로 브렌타노가 파고든 아주 깊은 철학적 수수께끼입니다. 소리가 점점 작아지거나 빛이 점점 희미해질 때 우리는 그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막연하게는 그 존재 자체가 약해진다고 생각할 수 있죠. 흥미롭게도 과거의 철학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 아주 구체적이면서도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상당히 기묘하게 들릴 수 있는 답을 내놓았습니다. 이 표에 정리된 것처럼 아리스토텔레스나 칸트 같은 위대한 사상가들이 내놓았던 전통적인 설명은 본질적으로 강도를 일종의 양이나 크기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강하다는 건 존재의 양이 많다는 거고 약하다는 건 그 양이 적다는 의미였죠. 마치 있음과 없음 사이에 눈금자가 있어서 강한 소리는 없음이라는 0점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고 약한 소리는 0점에 더 가깝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브렌타노는 이런 전통적인 생각들을 이 한마디로 단호하게 잘라버립니다. 그의 주장은 정말 명쾌하죠.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 그 사이에 중간 지점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것은 있거나 아니면 없거나 둘 중 하나일 뿐이죠. 조금만 존재한다거나 아주 많이 존재한다는 식의 개념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라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브렌타노의 핵심 논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 어떤 소리가 약해진다고 해서 그 소리가 가진 실제성이라는 속성 자체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개념은 성립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물을 조각내지 않고 통째로 그 존재 자체를 흐릿하게 만든다는 건 불가능하니까요. 자, 그럼 전통적인 설명이 틀렸다면 도대체 소리가 약해질 때 실제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 브렌타노의 정말 기발하고 혁명적인 대안이 나옵니다. 그는 우리가 단일한 성질의 강도가 변한다고 인식하는 현상이 사실은 여러 요소가 섞인 복합체를 우리가 다르게 경험하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의 핵심 비유를 한번 보시죠. 우리가 보라색을 볼 때 그냥 보라색이라는 하나의 색으로 보이잖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작은 빨간 점과 파란 점들이 촘촘하게 섞여서 우리 눈을 속이는 거죠. 강도도 바로 이와 똑같다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와닿으실 겁니다. 브렌타노에 따르면 부드러운 소리는 덜 실제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건 단지 실제 소리의 성질을 가진 아주 작은 부분들이 있고 그 사이사이에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소리가 없는 빈틈이 있는 상태라는 거죠. 부드러운 소리는 이 빈틈이 더 많은 거고요. 강한 소리는 소리 알갱이들이 더 빽빽하게 모여있는 상태인 겁니다. 결국 강도라는 건 존재의 양이 아니라 밀도의 문제였다는 거죠. 정말 놀라운 발상의 전환 아닌가요? 브렌타노는 특히 칸트의 강도 설명이 아주 기이하다고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는 빠른 움직임이 두 개의 느린 움직임을 합친 게 아니고 키 큰 사람이 두 명의 키 작은 사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 지적하죠. 이런 간단한 예시만 봐도 강도를 단순히 더하고 뺄 수 있는 크기로 생각하는 게 얼마나 근본적으로 잘못됐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브렌타노는 칸트가 사물과 그 존재를 불필요하게 나눈 뒤에 이걸 다시 섞어서 강도를 설명하려다가 오히려 더 큰 혼란만 만들었다고 봤습니다. 이렇게 강도라는 개념에 씌워져 있던 환상을 걷어낸 브렌타노는 이제 그의 날카로운 분석의 칼날을 철학의 또 다른 거대한 기동, 바로 인과관계로 향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이것 때문에 저것이 일어났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원인과 결과라는 개념, 이건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걸까요? 우리는 어떻게 원인을 알 수 있는 걸까요? 수세기 동안 철학자들은 이 개념의 근원을 우리가 경험하는 외부 세계에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존 노크는 우리가 뜨거운 불이 밀랍을 녹이는 것처럼 일상 속에서 원인을 직접 본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데이비드 흉이 나타나서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합니다. 우리가 보는 건 단지 한 사건이 다른 사건을 뒤따르는 모습일 뿐이지 그 둘을 연결하는 인과라는 신비한 힘 자체는 결코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흉에 따르면 그저 반복되는 패턴을 보고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게 원인이다 라고 생각할 뿐이라는 거죠.
브렌타노는 휴메의 이 비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는 외부 세계에서 인과관계 그 자체를 감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제가 팔을 들어야겠다고 의도하고 팔을 드는 경우를 생각해 봐도 그렇죠. 저는 의지를 느끼고 그 다음에 팔이 움직이는 것을 볼 뿐입니다. 그 사이에서 제 뇌와 신경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인과적인 연결고리는 전혀 의식하지 못하잖아요. 즉, 외부 세계만 들여다봐서는 인과관계의 비밀을 풀 수 없다는 게 명확해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인과관계라는 개념의 단서는 바깥 세상에 없다면 어디에 있을까요? 브렌타노는 말합니다. 그 답은 등잔 밑에 있었다고요.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속, 내적 경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인과관계의 증거를 찾기 위해 멀리 헤맬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사실 그 해답은 가장 가까운 곳, 우리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성찰을 통해 얼마든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바로 브렌타노의 핵심 주장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인과관계를 외부에서 관찰하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직접 체험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논리적인 주장의 전제들을 받아들이면 결론이 내 마음속에서 필연적으로 생겨나는 것을 느끼잖아요. 바로 전제가 결론을 야기하는 걸 직접 경험하는 거죠. 또 문을 열기 위해서 열쇠를 잡는 목적의식적인 행동, 이런 무언가를 일으킨다는 내적인 지각이야말로 우리가 원인이라는 복잡한 개념을 만들어내는 원재료라는 겁니다. 인과관계의 뿌리가 우리의 내적 경험에 있다는 이 발견은 원인과 결과가 시간적으로 어떻게 관계 맺는지에 대해 정말 놀랍고 우리의 상식을 뒤엎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아마 아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인과 결과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이 없다는 겁니다. 원인이 먼저 존재하고 그 다음에 결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브렌타노에 따르면 원인과 결과는 정확히 같은 순간에 함께 일어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도미노가 차례대로 쓰러지는 것처럼 원인이 먼저, 결과는 나중이라는 통념을 완전히 뒤집는 아주 급진적인 주장입니다. 떨어지는 물체를 예로 들어보죠. 우리는 보통 물체가 떨어지기 시작할 때 작용한 중력, 원인이 나중에 땅에 부딪히는 충돌, 결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브렌타노는 이건 과정을 너무 뭉뚱그려서 보는 거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물체가 낙하하는 모든 각각의 순간에 중력이라는 원인은 그 순간의 특정한 속도라는 결과를 실시간으로 낳고 있습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원인 C1은 결과 E1과 동시에, 그리고 아주 찰나의 시간이 흐른 뒤에 원인 C2는 결과 E2와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전체 과정은 이 동시적인 원인-결과 쌍들의 연속적인 사슬일 뿐입니다. 원인과 결과를 시간적으로 분리해서 생각하는 건 우리의 분석이 충분히 세밀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탐구한 강도와 인과관계에 대한 브렌타노의 독창적인 분석이 이 세상의 사물들이 서로 어떻게 관계 맺는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꿔놓는지 그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를 묶는 진짜 관계는 무엇인지에 대한 통찰을 얻게 되실 겁니다. 브렌타노는 여기서 관계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구분을 제시합니다. 바로 어떤 속성들은 사실 그 사물 자체의 진짜 속성이 아니라는 건데요. 외재적 명명이라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다른 사물과의 관계의 근거에서 부여된 가짜 이름표 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상자가 소나무 옆에 있다고 말할 때 이 소나무 옆에 있음이라는 속성은 상자 자체의 색깔이나 무게처럼 상자에 내재된 성질이 아니잖아요. 이건 단지 소나무와의 상대적인 위치를 알려줄 뿐이죠. 이 구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유성이 실체에 속해 있거나 원인이 결과를 낳는 것과 같은 실제적 관계는 이 세상의 구조를 이루는 진짜 연결고리입니다. 반면에 허구적 관계는 실제로는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는 단지 우리가 편리하게 말하는 방식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나무가 누군가에 의해 생각되고 있다고 할 때 생각됨은 나무의 실제 속성이 아니라 생각하는 사람의 정신 활동을 가리키는 언어적 표현에 불과하죠. 브렌타노는 이처럼 실제적 관계와 허구적 관계를 엄격하게 구분함으로써 철학에서 사용되는 언어의 혼란을 바로잡고 실제의 진정한 뼈대가 무엇인지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실체, 관계, 그리고 경계에 대한 브렌타노의 이처럼 깊이 있는 분석은 결국 우리를 공간과 정체성의 본질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들 앞에 세웁니다. 이 슬라이드의 질문처럼 말이죠. 만약 우리 세상과 모든 것이 완벽하게 똑같은 거울 속 세상이 있다면 과연 무엇이 그 둘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브렌타노의 철학은 경계의 방향성이나 유한한 실체의 존재 같은 개념을 통해 겉보기에는 완벽하게 대칭적인 두 세계를 구별할 수 있는 비대칭적인 원리가 존재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는 오늘날까지도 물리학자와 철학자들에게 큰 도전이 되는 문제들을 탐구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생각의 도구를 우리에게 남겨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프란츠 브렌타노의 범주론, 그 깊이 있는 탐구를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우리 현실에 보이지 않는 구조, 바로 관계, 원인, 그리고 강도라는 개념의 본질을 파헤쳐 볼 겁니다. 브렌타노의 날카로운 분석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세상의 모습이 사실은 얼마나 기묘하고 또 경이로운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새삼 깨닫게 되실 겁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는 철학적 탐정이 되어서 우리 주변 세계에 숨겨진 진실을 하나씩 파헤쳐 볼 텐데요. 첫 번째 사건 파일은 아주 단순해 보이는 질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질문이야말로 우리가 사물을 비교하고 같다고 말하는 그 방식 뒤에 숨겨진 아주 심오한 미스테리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겁니다. 아마 대부분은 당연하죠. 둘 다 원이잖아요. 이렇게 바로 대답하실 거예요. 저라도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브렌타노는 여기서 잠깐 멈추라고 합니다. 우리가 늘 쓰는 그 상식이라는 돋보기 말고 자신의 철학적 현매경을 꺼내서 이 두 원을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라고 권하는 거죠. 자, 여기서 브렌타노가 아주 날카롭게 구분하는 지점이 나옵니다. 바로 진짜 동일성과 우리가 보통 말하는 유사성의 차이인데요. 그는 이 두 원이 엄밀히 말해서 동일한 모연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곡률 같은 내재적인 속성이 명백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작은 원은 그 표면이 아주 가파르게 휘어져 있죠. 반면에 반지름이 1마일이나 되는 거대한 원의 일부를 떼어놓고 보면 거의 평평한 직선처럼 보일 겁니다. 브렌타노에 따르면 이건 그냥 크기 차이가 아니에요. 모양 그 자체를 구성하는 기하학적인 속성이 실제로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둘을 유사하다고는 할 수 있어도 모든 속성이 완벽하게 똑같아야 하는 철학적 의미의 동일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니 그럼 우리는 왜 속성이 다른 두 원을 보고 같은 모양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바로 이 외재적 명령이라는 개념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물을 설명할 때 쓰는 말들이 사실 그 사물 자체의 속성이 아니라 외부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소나무 근처에 있음이라는 속성은 그 물체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죠. 소나무가 베어지면 그 속성은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옆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 잠시 붙었다 떨어지는 이름표 같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두 원을 비교하면서 유사하다고 말할 때 우리는 각 원의 내재적 속성만 보는 게 아니라 두 원을 비교하는 우리 마음의 활동을 통해서 그들에게 유사함이라는 외재적인 딱지를 붙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사건에서 우리는 사물의 속성이란 게 그 안에 원래 붙어 있는 내재적인 것과 관계 때문에 생기는 외재적인 것으로 나뉜다는 단서를 얻었습니다. 이 단서를 손에 쥐고 다음 탐구 주제로 넘어가 보죠. 바로 철학의 가장 오래된 미스터리 중 하나인 인과관계입니다. 우리는 늘 원인과 결과라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그 생각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오랫동안 존 로크 같은 경험주의 철학자들은 우리가 경험을 통해 인과 개념을 배운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바깥 세상을 관찰하면서 원인이 뭔지 알게 된다는 거죠. 불을 보고 그 다음에 나무가 재로 변하는 걸 봅니다. 이 두 사건이 항상 붙어서 일어나는 걸 반복해서 보다 보면 아하! 불이 나무를 태우는 원인이구나 하고 깨닫게 된다는 아주 상식적인 생각이었죠. 그런데 데이비드 휴먼은 이 생각을 아주 극단까지 밀어붙입니다. 그는 우리가 원인과 결과 사이에 어떤 신비한 힘이라던가 필연적인 연결고리 같은 걸 직접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주장했어요. 우리가 보는 건 그저 한 사건이 다른 사건을 뒤따르는 끊임없는 연속일 뿐이라는 거죠. 휴메의 논리대로라면 밤은 항상 낮을 뒤따르니까 밤이 낮의 원인이라고 말해야 할 판입니다. 우리는 그냥 반복되는 경험 때문에 다음엔 이게 일어나겠구나 하고 습관적으로 기대할 뿐 그 둘 사이의 진짜 연결고리는 절대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직관적으로 알잖아요. 밤이 낮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걸요. 해가 뜨는 건 지구가 돌기 때문이지 어두움 때문이 아니죠. 그렇다면 로크나 흉 같은 전통적인 관점은 도대체 뭘 놓치고 있는 걸까요? 브렌타노는 이들이 완전히 엉뚱한 곳, 즉 외부 세계만 뒤지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인과 개념의 진짜 출처는 거기에 없다는 거죠. 브렌타노의 대답은 정말이지 혁명적입니다. 우리는 인과 개념을 바깥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과 판단이 작동하는 그 구조 자체로부터 직접 얻는다는 겁니다. 그는 우리가 인과관계를 아주 직접적이고 확실하게 파악하는 4가지 내적 경험의 영역을 제시합니다. 첫째,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이 두 전제가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는 결론을 필연적으로 낳는 걸 우리가 머릿속으로 경험할 때 우리는 원인을 직접 봅니다. 둘째,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 수단을 계획할 때 그 수단이 결과를 일으킨다는 걸 내적으로 경험하죠. 이 모든 건 바깥 세상을 관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직접 일어나는 생생한 경험이라는 겁니다. 인과관계의 출처가 이렇게 우리 내부에 있다는 사실은요, 브렌타너를 훨씬 더 놀라운 결론으로 이끕니다. 이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사건의 시간 순서를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주장이에요. 우리는 보통 인과관계를 이렇게 생각하죠. 먼저 원인이 되는 일이 딱 일어나고 그 다음에 아주 짧더라도 분명히 시간의 틈이 있은 후에 결과가 나타난다고요. 스위치를 켜는 행위가 먼저, 그리고 전등이 켜지는 결과가 나중.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림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브렌타노는 우리에게 아주 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원인이 되는 사건이 이미 끝나서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는데 어떻게 그게 지금 현재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냐는 거죠. 이미 사라져버린 것이 어떻게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만들어내죠? 이 시간이라는 텅 빈 공간을 가로질러 그 둘을 연결하는 건 도대체 뭘까요? 그의 대답은 간단하면서도 아주 심오합니다. 그 시간 간격이라는 거 그냥 우리의 착각이 만들어낸 환상이라는 겁니다. 브렌타너는 원인과 결과의 동시성, 그러니까 시간 속에서 함께 존재함을 주장합니다. 떨어지는 물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력이라는 원인이 과거 어느 순간에 땅 하고 작용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중력이라는 원인은 물체가 떨어지는 모든 순간, 매 순간 지속적으로 그리고 동시에 가속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원인인 중력의 작용과 결과인 가속의 발생은 절대로 떼어놓을 수 없는 매 순간 함께 일어나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죠. 자, 이제 우리의 철학 현미경을 아주 일상적인 경험으로 돌려볼 시간입니다. 우리는 매일 빛이 더 밝아지거나 소리가 더 커지는 걸 경험하지만 강도가 높아진다는 게 진짜 뭘 의미하는 건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죠. 위대한 철학자 칸트조차도 지지했던 전통적인 관점은 강도를 어떤 질을 더 강하게 혹은 약하게 만드는 신비한 힘처럼 다뤘습니다. 마치 소리라는 기본 재료에 강도라는 볼륨 조절기가 따로 붙어 있는 것처럼요. 브렌타노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강도라고 부르는 건 사실 질의 문제가 아니라 양의 문제, 더 정확히 말하면 밀도의 문제라고 아주 혁명적인 제안을 합니다. 이 스펀지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더 강렬한 감각이라는 건 뭔가 신비롭게 더 강해진 게 아니에요. 그저 우리 감각의 영역을 더 빽빽하게 채우는 것과 같다는 거죠. 조용한 소리는 구멍이 숭숭 뚫린 마른 스펀지 같아서 성기게 느껴지지만 큰 소리는 그 스펀지가 물을 흠뻑 먹어서 빈틈없이 꽉 찬 상태와 같다는 겁니다. 감지할 수 없는 아주 미세한 빈 공간들이 줄어들수록 우리는 그걸 강도가 높다고 인식한다는 거죠. 이건 신비로운 질의 변화가 아니라 순수한 양적인 밀도의 변화라는 겁니다. 브렌타노는 이 충만함의 정도를 설명하기 위해 플레로시스라는 전문 용어를 씁니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그에게 강도가 증가한다는 건 바로 이 플레로시스가 증가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소리가 커진다는 건 소리라는 감각이 우리 청각의 영역을 더 빽빽하게, 더 충만하게 채운다는 의미입니다. 원의 가장자리에 있는 점은 한 방향으로만 경계가 되지만 중심에 있는 점은 360도 모든 방향으로 경계가 되는 것처럼 강도가 높은 감각은 우리 감각의 영역을 더 여러 방향으로 가득 채우는 것과 같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사건 파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연속성이나 지각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고전적인 수수께끼, 바로 색이 섞이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는지 한번 보시죠.
이 해결책은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법칙을 드러내 줄 겁니다. 우리는 물리학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 중 하나에서 시작합니다. 바로 불가입성의 원리죠. 책상과 의자가 동시에 같은 공간을 차지할 수는 없다는 것, 이건 너무나도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색을 섞을 때 이 당연한 원리가 흔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빨간색 물감과 파란색 물감을 섞으면 아주 작은 빨간 점과 파란 점들이 나란히 있는 모자이크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자리에 하나의 통일된 새로운 색, 바로 보라색을 봅니다. 아니, 한 공간에 두 물체가 있을 수 없다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브렌타노의 통찰은 바로 이 지점에서 빛을 발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는 실제로 보라색을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보라색은 우리의 지각 시스템이 이 역설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낸 논리적인 결론이라는 거죠. 자, 보세요. 먼저 너무나 가까이 있는 빨간과 파란 입자의 위치를 우리 감각이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의 장소로 뭉뚱그려 버립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우리 마음속 깊이 박혀있는 한 장소엔 한 가지만이라는 불가이성의 법칙이 작동하는 거예요.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마음은 그 자리에 빨강도 파랑불 아닌 둘을 모두 닮은 제3의 단일한 질, 즉 보라색이 있다고 추론해내는 겁니다. 지각은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능동적으로 추론하는 과정이라는 정말 놀라운 통찰이죠. 그리고 이 모든 탐구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브렌타노의 분석은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감각조차도 아주 깊은 논리적 원리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이걸 생각해보면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당신이 지금 보고 듣고 느끼는 이 현실의 다른 부분들 역시 그냥 감각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치밀하게 추론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보고 또 이해하는 방식은요, 전적으로 언어라는 도구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쓰는 그 도구 자체가 우리를 속이고 있다면 어떨까요? 철학자 프란츠 브렌타노는 바로 이 엄청난 질문을 그의 책 범주론에서 아주 깊이 파고듭니다.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계승하면서도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사용하고 있는 바로 그 언어 속에 숨어있는 교묘한 함정들을 하나하나 파헤치고요. 그걸 통해서 실제, 그러니까 진짜 세상의 모습이 무엇인지 찾으려고 한 거죠. 자, 브렌타노는 바로 이 지점에서 탐구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 쓰는 기호, 즉 언어 말이에요. 이 언어라는 게 과연 우리 생각을 있는 그대로 아주 투명하게 전달해 줄까요? 아니면 오히려 생각을 더 헷갈리게 만들고 심각한 혼란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건 아닐까요? 브렌타노가 보기에는 우리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쓰는 단어 하나하나, 문장 구조 자체가 철학적 오류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복잡하게 얽힌 언어라는 미로를 브렌타노는 과연 어떻게 빠져나가려고 했을까요? 그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쓰는 말은 분명 우리 생각을 비추는 거울이 맞다. 하지만 그 거울이 깨져 있거나 심하게 왜곡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철학이 해야 할 첫 번째 임무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왜곡된 거울을 깨끗하게 닦고 언어가 만들어낸 짙은 안개를 걷어내는 일이라고 본 겁니다. 브렌타노가 지적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있다라는 정말 흔하디 흔한 이 단어입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나무가 있다라고 할 때는 나무의 존재, 그 자체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나무가 푸르다라고 할 때는 나무와 푸르다는 속성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요. 여기까지는 뭐 괜찮죠. 하지만 브렌타노의 진짜 비판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문법학자들조차도 나무는 식물이다처럼 정의를 내리는 경우나 나무는 존재할 수 있다처럼 가능성을 말하는 경우, 심지어 나무는 나에게 소중하다처럼 관계를 나타내는 경우까지 이 전을 다른 의미들을 전부 똑같은 용법으로 뭉뚱그려 버린다는 겁니다. 바로 이 무신경한 구분 때문에 철학적 혼란이 시작된다고 그는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브렌타노에게 언어의 모호함은 그냥 단어 몇 개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건 우리의 불분명하고 또 오류로 가득 찬 생각의 방식을 그대로 비추는 깨진 거울일 뿐이라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는 정의나 아름다움처럼 손에 잡히지도 않는 것들에 대해서 마치 진짜 존재하는 어떤 물건처럼 이야기하곤 하잖아요. 철학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의라는 단어에 속지 말고 우리가 그 말을 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끈질기게 파헤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이 언어의 덫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브렌타노가 내놓은 해결책은 정말 대담합니다.
아예 우리 언어 자체를 개혁하자는 거예요. 여기 표를 보시면 그의 아이디어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불다나 생각한다 같은 추상적인 수로 대신에 붉은 것이나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대상을 가리키는 말로 싹 바꾸자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장미는 불다가 아니라 장미는 붉은 것들의 집합에 속해 있다라고 말하는 식이죠. 이게 뭐 그냥 말장난 같기도 한데 그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생각의 초점을 추상적인 성질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사물로 완전히 돌려놓으려는 아주 근본적인 시도였던 겁니다. 이렇게 언어를 개혁하면 우리 철학의 초점은 자연스럽게 브렌타노가 엔티아 레알리아, 우리말로는 실제적 존재자라고 부르는 것에 맞춰지게 됩니다. 아주 간단히 말해서 진짜로 존재하는 사물에만 집중하자는 거예요. 제 앞에 놓인 이 책상, 제 몸뚱이, 심지어 이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물을 한데 모아놓은 집합체까지도 전부 실제적 존재자입니다. 하지만 아름다움이나 정의 같은 추상적인 개념은 진짜 실제가 아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제가 지금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있는 유니콘처럼 오직 제 마음속에만 존재하는 대상, 이걸 지향적 존재라고 부르는데 이건 역시 엄밀한 의미에서 실제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인용문이 그 차이를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죠. 우리가 상상 속의 인물, 예를 들어 셜록 홈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 철학적으로 진짜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건 셜록 홈즈가 아닙니다. 진짜 실제하는 것은 바로 셜록 홈즈를 생각하고 있는 나 자신이라는 거죠. 셜록 홈즈는 내 생각 안에서만 간접적으로 비스듬하게 존재할 뿐이에요. 브렌타노는 이 날카로운 구분을 통해서 철학이 다뤄야 할 대상을 오직 진짜로 존재하는 것들로 아주 엄격하게 제한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실제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아주 날카로운 도구를 손에 넣었으니까요. 이제 가장 까다로운 대상에 한번 적용해 볼 차례입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나 자신이죠. 나는 과연 어떻게 실제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야말로 자기인식이라는 문제의 핵심 수수께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의식은 정말이지 단 한순간도 가만히 있질 않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생각과 감각들이 정신없이 스쳐 지나가고 있어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분명히 다른 경험을 했고 다른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 모든 변화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변하지 않는 나라는 존재는 도대체 어떻게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걸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혼란스러운 경험의 다발 속에서 하나의 영속적인 자아를 발견해내는 걸까요? 이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브렌타노는 철학의 아주 오래된 도구함에서 실체와 우유성이라는 개념을 꺼내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실체는 변화의 바탕이 되는 영속적인 주체, 그러니까 바로 나 자신을 말합니다. 반면에 우유성은 그 실체의 일시적인 상태나 속성들, 즉 생각하는 행위라던가 고통을 느끼는 것 같은 정신 활동들을 가리키죠. 둘의 핵심적인 차이는 바로 이겁니다. 실체는 우유성이 아무리 바뀌고 사라져도 계속 존재하지만 우유성은 그것에 속한 실체 없이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생각이라는 건 생각하는 나에게 딱 붙어있는 것이지 생각 자체가 허공에 둥둥 떠다닐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실체로서의 자아를 알게 되는 걸까요? 브렌타노에 따르면 이건 어느 날 갑자기 아하! 하고 깨닫는 게 아닙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4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되죠. 첫째,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생각과 감정, 즉 우유성의 다발을 경험합니다. 둘째, 이 모든 제각각의 활동들이 전부 나라는 하나의 주체에 속해 있다는 걸 직관적으로 깨닫습니다. 셋째, 그리고 이 부분이 정말 결정적인데요. 이렇게 수많은 생각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계속 겪다 보면 역설적으로 그 변화의 밑바탕에 있는 변하지 않는 무언가, 즉 실체를 더 뚜렷하게 인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영속적인 실체를 바로 나 자신이라고 확신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브렌타노는 데카르트를 정면으로 비판합니다.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하고 말했잖아요. 하지만 브렌타노는 이 인용문에서 지적하듯이 만약 우리의 존재가 생각하는 행위 그 자체에 달려있다면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할 때마다 나라는 사람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브렌타노에게 나의 존재를 보증하는 것은 순간적인 생각 행위가 아니에요. 그 모든 행위의 기저에 있는 실체의 영속성입니다. 이 실체는 심지어 우리가 깊이 잠들어서 아무런 의식이 없을 때조차 사라지지 않고 계속 존재한다는 거죠. 브렌타노의 분석은
우리 내면 세계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철학을 어마어마하게 확장시켜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리적 우주 전체에 대한 아주 혁명적이고 놀라운 재해석을 시도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정말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합니다. 이 비교표를 한번 보세요. 이건 정말 대담한 가설이에요. 전통적인 뉴턴 물리학은 텅 빈 우주 공간에 수많은 물체들이 각자 떠다니는 그림을 그리잖아요. 브렌타노는 이걸 완전히 뒤집어 엎자고 제안합니다. 우주는 애초에 수많은 개별 물체들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포함하는 단 하나의 거대한 실체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대한 실체 자체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는 행성의 운동이나 날아가는 공은 대체 뭘까요? 그건 물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색깔, 온도, 단단함 같은 성질들이 이 단일 실제의 표면 위를 스르르 이동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마치 거대한 영화 스크린 위에서 빛으로 만들어진 이미지가 움직이는 것처럼 말이죠. 이게 그냥 엉뚱한 상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브렌타너는 자신의 이 모델이 당시 과학계를 골치 아프게 했던 역설들을 멋지게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예를 들어 당시 과학자들은 빛이 에테르라는 가상의 물질 속을 헤엄쳐 온다고 생각했는데 실험을 해보니까 지구가 아무리 움직여도 에테르는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상한 결과가 나왔거든요. 하지만 브렌타너의 모델에서는 애초에 우주 전체가 하나의 정지된 실체니까 이 결과가 너무나 당연하게 설명되는 거죠. 또 다른 문제로 만약 우주가 완벽하게 대칭적이라면 왜 모든 것이 지금과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가 같은 어려운 결정론 문제가 있었어요. 브렌타노의 모델에서는 우주가 무한하고 대칭적인 공간이 아니라 경계가 있는 유한한 실체이기 때문에 애초에 완벽한 대칭이 존재하지 않아서 이 문제도 해결된다고 봤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물리적 대삼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우리가 돌멩이라고 부르는 것은 더 이상 독립적인 사물이나 실체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것은 단일한 우주 실체 위에서 특정 패턴을 이루며 이동하는 단단함, 색깔, 무게와 같은 성질들을 체계가 되는 겁니다. 물질은 실체라는 지위에서 성질들이 만들어내는 패턴으로 격화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엄청난 발상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언어, 자아, 그리고 우주에 대한 기존의 상식을 완전히 무너뜨린 브렌타노는요, 그 새로운 토대 위에서 다른 핵심 개념들도 하나씩 해체하고 재구성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그가 겨냥하는 목표는 바로 인과와 강도 같은 개념들입니다. 우리는 원인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쓰죠. 그런데 이 원인이라는 개념,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여기 표를 보면 여러 철학자들의 생각이 나와 있는데요. 로크 같은 철학자는 외부 세계에서 뜨거운 열이 밀랍을 녹이는 걸 보거나 내적으로 내 의지가 팔을 움직이게 하는 걸 보면서 원인 개념을 배운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브렌타노는 날카롭게 비판하죠. 우리가 보는 건 그냥 사건 A 다음에 사건 B가 일어나는 연속일 뿐, 그 둘 사이에 인과 자체를 본 건 아니라는 겁니다. 휴먼은 한 발 더 나아가서 밤 다음에 늘 낮이 오는 것처럼 한 사건이 다른 사건을 규칙적으로 뒤따르는 것을 자꾸 보다 보면 기대감이 생기고 이게 바로 원인 개념의 정체라고 주장했죠. 하지만 밤이 낮의 원인은 아니잖아요. 브렌타노의 대답은 아주 단호합니다. 우리가 아는 작용인으로서의 원인 개념은 외부 세계를 관찰해서 얻는 게 아니라 오직 우리의 내적 경험에서만 온다는 겁니다. 그럼 그 내적 경험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브렌타노는 이 4가지 사례를 듭니다. 첫째,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런 추론 과정처럼요. 전제라는 생각이 결론이라는 새로운 생각을 필연적으로 낳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서 직접 경험합니다. 둘째,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겠다고 마음먹는 감정적 과정입니다. 합격이라는 목표가 공부라는 수단을 원하게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죠. 셋째, 어떤 개념을 명확하게 파악하자 그 대상의 존재가 확실하게 느껴지는 경험. 넷째, 어떤 가치를 통해 특정 행동이 옳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경험. 바로 이런 내밀한 정신 활동들이야말로 우리가 하나가 다른 하나를 만들어낸다는 이 원인 개념을 얻는 유일한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브렌타노는 또 하나의 상식을 뒤엎는 주장을 합니다. 바로 원인과 결과 사이에는 시간적인 간격이 없다는 거예요. 원인이 작용하는 바로 그 순간에 결과가 발생하는 동시성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흔히 원인이 있고 잠시 후에 결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건 여러 인과관계가 사슬처럼 길게 얽혀있는
복잡한 과정을 멀리서 관찰하기 때문에 생기는 착각에 불과하다고 그는 주장합니다.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언제나 동시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자, 다음으로 그는 강도, 즉 인텐시티라는 개념에 비판의 메스를 들이댑니다. 시끄러운 소리와 조용한 소리, 밝은 빛과 어두운 빛의 차이는 과연 뭘까요? 시끄러운 소리가 조용한 소리보다 더 실제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는 전통적인 관점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를 보여줍니다. 여기 표를 한번 보시죠. 칸트를 포함한 전통 철학은 강도를 일종의 존재의 등급 같은 걸로 봤어요. 조용한 소리는 시끄러운 소리보다 존재의 정도가 낮고 존재하지 않음에 더 가깝다는 식의 지금 생각하면 좀 기괴한 설명이었죠. 브렌타노는 이걸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있음과 없음 사이의 중간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그의 확고한 출발점입니다. 사물은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거나 둘 중 하나뿐이죠. 그렇다면 강도의 차이는 대체 뭘까요? 그의 이론은 이렇습니다. 강도는 실제성의 척도가 아니라 주어진 공간이나 시간을 얼마나 빽빽하게 채우고 있는가의 척도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조용한 소리는 그 소리의 질이 우리의 감각 영역에 드문드문, 즉 우리가 감지할 수 없는 아주 미세한 빈틈들과 섞여서 분포하는 상태고요. 반면에 시끄러운 소리는 그 빈틈이 거의 없이 빽빽하게 분포하는 상태인 겁니다. 결국 강도는 질 자체의 속성이 아니라 질의 분포 밀도에 관한 문제라는 거죠. 이다라는 아주 작은 단어의 문법에서부터 시작해서 우주 전체의 구조에 이르기까지 이 숨막히는 지적 여정의 끝에서 브렌타노는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지평의 가장자리에 세워둡니다. 우리는 결국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바로 언어의 문제로요. 이 인용문은 브렌타노의 철학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문제의식을 담고 있어요. 우리의 언어에 그대로 반영된 우리의 생각하는 구조, 그 자체가 어쩌면 실제를 명확하게 보는데 가장 큰 장애물일지도 모른다는 심오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브렌타노의 철학이 우리에게 던지는 궁극적인 질문입니다. 이건 단순히 어려운 철학책 한 권을 이해하는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그 자체를 근본적으로 의심해보라는 초대장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투명한 창이라고 굳게 믿었던 언어와 개념의 틀이 혹시 우리를 가두는 보이지 않는 감옥은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은 이제 우리 각자의 몫으로 남았습니다.